바다는 오래전부터 강대국들이 서로의 의지를 시험하는 가장 은밀한 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외 안보 전문지들이 갑자기 한국의 한 무기 체계를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이를 수중전장의 판을 바꿀 한국의 비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군사 전문 매체와 일본의 안보 분석 채널은 한국이 러시아가 최초 개발한 초공동 어뢰 기술을 오히려 능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고성 분석을 연달아 내놓았습니다. 현재 해외에서는 한국과 러시아, 이란, 중국이 개발 중인 초공동 무기의 종합 경쟁력 비교표가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러시아의 사거리는 20km 수준, 방향 전환 불가 직선 고속 돌파형입니다. 중국은 러시아 IPR 기반으로 개발 중이지만 실험 단계에서 속도 유지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사거리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외신은 40에서 60km 사이로 추정하고 있으며 회피 기능, 유도 기능, 경어뢰급 체구 등에서 독자성을 갖췄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각은 명확합니다. 러시아는 이미 1990년대에 시크발이라는 초공동 어뢰를 실전 배치했지만 개발의 원조국조차 해결하지 못한 유도 기능, 기동성, 운용 플랫폼 제한이라는 고질적 약점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서방 연구기관들은 당분간 초공동 어뢰는 무기화가 어렵다고 판단하며 사업 자체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포기하지 않은 나라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해외 분석가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지점도 이 대목입니다. 국가연이 2000년대 초반부터 초공동 현상에 필요한 기초 연구를 꾸준히 이어오며 21년 동안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은 실험 데이터를 축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최근 시험장에서 확인된 수치가 공개되자 해외 군사 포럼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한국의 초공동 어뢰는 수중에서 130노트로 약 240 시속킬로미터의 속도를 안정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일반 어뢰 속도인 40에서 55노트의 약 3-4배에 해당하는 속도이며 러시아 시크발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외신들이 가장 주목한 대목은 속도보다 다른 세계관의 기술적 방향입니다. 러시아는 속도만을 추구했습니다. 초공동 버블을 크게 확장하여 저항을 없애고 일직선으로 표적을 향해 찌르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사거리는 20km 내외로 짧고 회피 기동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탄두를 크게 넣어도 결국 표적 근처까지 직진해야 하기 때문에 실전에서 활용성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외신들은 이 전략을 한국식 최적화라고 부르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속도를 러시아 대비 다소 낮추되 유도 기능을 넣고 방향 전환을 가능하게 만들고 중형과 소형 잠수함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체급을 줄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건 해외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은 세계 최초로 유도 기능이 있는 초공동 어뢰를 개발했습니다. 오버시즈 분석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국은 초공동 어뢰 유도 기능을 구현하는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장이 해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서방은 초공동 어뢰를 포기했습니다. 러시아조차 방향 조절이 불가능한 직진형 무기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유도 기능을 넣고 회피 기동까지 가능하게 만든다면 세계 해군 역사에서 누구도 가져보지 못한 보이지 않는 암살자를 가진 셈이 되는 겁니다. 특히 해외 매체들이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무인 잠수함의 기본 무기로 채택할 가능성입니다. 지난 5년 동안 한국이 무인 수중 전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으며 한화, LIG, HD 현대가 모두 대형 UUV를 개발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신들은 한국이 수중판 드론 전쟁의 시대를 가장 빠르게 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초공동 어뢰는 그야말로 퍼즐의 마지막 조각입니다. ARS, 디펜스 포스트 등 해외 기고가들은 초공동 어뢰가 실전 배치되면 동아시아 해군 구도가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라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공동 어뢰는 방어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어뢰로 요격 불가능합니다. 수중 제밍 의미가 없습니다. 잠수함의 회피 대기동
130노트 속도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외신들의 표현대로라면 만약 한국이 이 무기를 완성한다면 주변국의 해군력은 최소 10년 이상 뒤로 밀린다. 그리고 한국이 지금 딱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초공동 어뢰 개발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법을 유지와 유도 알고리즘의 안정성입니다. 이 기술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국이 지난 20년 동안 축적한 초공동 버블 제어 데이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가연이 확보한 수중버블 형성 실험 자료는 2만 시간 이상 축적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수중온도, 염도, 압력, 속도 변화에 따른 버블 유지 형상까지 포함돼 있어 러시아, 이란, 중국이 접근하지 못한 영역입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가장 놀란 부분도 바로 이 축적량이었습니다. 초공동 무기는 구조적으로 탄두가 기포막 바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버블 내부는 압력 균일성이 낮기 때문에 유도 장치를 넣는 순간 버블이 불안정해지고 탄두가 흔들리면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이란은 유도 기능을 포기했습니다. 직진성만 확보하려고 탄두를 단순 고정해 덩치를 크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은 유도 장치가 버블 내부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탄두축 중심에 압력균 등 분산 장치를 넣었고 버블벽이 들썩이는 구간에서는 자동으로 미세한 속도 보정을 넣는 방식의 컨트롤러를 개발했습니다. 이 컨트롤러는 초음파 센서를 활용해 버블 표면의 변형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로켓 모터의 분사량을 0.02초 단위로 조절하면서 버블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이 기술을 서방이 30년 전에 포기한 영역이라고 평가합니다. 또 하나의 돌파구는 경어뢰급 체구로 한 축소 설계입니다. 기존 초공동 어뢰가 대형 잠수함에서만 운용 가능했던 것은 버블 발생 장치와 로켓 모터, 또 불안정한 명중률을 보완해줄 대형 탄두 등 여러 요소를 넣을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초공동 버블 생성 장치와 로켓 모터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사업청 실험 자료에 따르면 이 모터는 고체 연료 기반 고추력형 로켓으로 수중점화 안정성을 기존의 12초에서 4초로 단축했습니다. 이는 가속 손실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며 회피 기동 능력을 제공하는 기반이 됩니다. 해외 연구소에서 특히 높게 평가하는 지점은 중간 단계 광섬유 유도 기능입니다. 일반 어뢰는 수중 음파를 통해 유도하는데 초공동에서는 음파가 버블 벽에서 반사돼 정상적인 유도가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초기와 중간 단계에서는 광섬유 유도를 적용하고 마지막 종말 단계에서만 초공동 모드를 가동하는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이 방식은 해외 전문가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접근으로 보였고 초공동과 유도체계의 첫 실전형 모델이 될 가능성이라는 평가를 이끌어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무인 잠수정 개발을 병행한 점도 외신들의 분석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대형 UUV는 최소 10에서 15기의 초공동 어뢰를 내부 베이에 탑재할 수 있는 구조로 알려져 있으며 이 조합은 기존 항모전단이 갖고 있는 방어망을 통째로 무력화할 수 있는 조합으로 평가됩니다. 수중 130노트 고속 질주 후 종말 단계에서 기포막을 유지하며 탄두를 밀어넣는 방식은 수중 요격 기술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무응답 구간을 만들어버립니다. 또한 한국이 개발한 탄두는 수중 충격파를 최적화해 설계되어 속도 시속 200km 이상으로 충돌할 경우 기존 TNT-200에서 300kg급과 동등한 파괴력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연구자료에 제시됩니다. 이는 탄두 축소량을 보완하면서 경량 체구 유지가 가능하게 만든 핵심 요소입니다. 이 구간에서 해외 분석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초공동은 러시아 원본과 완전히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다. 이 철학이 실제로 완성된다면 동아시아의 수상 수중 전력 균형은 또 한 번 크게 재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24년 7월 8일 해군 미사일 영상입니다. 대한민국의 해상 안보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감히 대한민국의 해양을 위협한 세력은 러시아였는데요. 러시아는 북한과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를 통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러시아가 이제는 바다에서도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균열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24년 만에 푸틴이 북한을 방문한 상황에서 11일간 동해와 태평양 일대에서 해군 훈련을 진행한다는 것은 명백히 한국과 자유진영을 상대로 무력 과시에 들어간 것입니다.
러시아 해군의 이번 훈련에는 총 40척의 함정과 선박이 동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헬기도 20대 이상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접적으로 한국의 영해를 침범하거나 한국을 적으로 가정하여 진행된 훈련은 아니지만 북한의 우방인 러시아가 대한민국과 인접한 해역에서 이러한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가 분명합니다. 특히 러시아는 최근 들어 해상에서의 군사활동을 상당히 증가시키고 있는데요. 동해와 태평양 일대에서 진행되는 군사훈련 이외에도 북극해에서 핵잠수함을 이용해 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하기도 하는 등 러시아 해군의 군사도발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예의주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보 변화에 맞춰 한국의 해상전력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해군이 가진 강력한 공격력은 그 어떤 국가와 비교해도 절대로 부족하지 않은 전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해군의 미사일 전력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해양에서의 군사작전은 지상과 공중에서의 군사작전과는 다른 차별화된 전략적 이점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지상에 위치한 전력은 미사일 발사대와 같은 주요 시설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 재원이 적에게 넘어갈 경우 언제든 방역을 당할 수 있다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포와 전차 등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이동하면서 생존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대규모 타격 수단은 상대적으로 위치를 변경하기가 어렵다는 전략적 단점을 가진 것이 지상전력인데요. 공중전력은 전투기, 폭격기 등을 통해 지형의 제약 없이 적을 타격할 수는 있지만 항속거리와 작전 방향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오랜 시간 비행하며 지속적인 작전을 수행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해상전력은 대규모의 미사일을 탑재한 상태에서 바다를 이동하며 적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시각각 우리의 위치를 변화시키면서 적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전략적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해군 전력과 타격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과의 안보에 많은 전략적 강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군사 강국들이 해군 전력 증강의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 등의 적성국은 여러 바다에서 군사작전을 통해 무력 시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등과 충돌하며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러한 중국의 충돌에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미국의 턱 미친 쿠바에 미사일로 무장한 군함을 입항시켜 군사적 긴장도를 끌어올렸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을 역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해군 전력이 적성국의 전력을 먼저 타격해 제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해공, 해성, 해룡 미사일을 각각 도입하면서 대공, 대함, 대지 미사일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해공은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함대공 미사일입니다. 한국이 해공 미사일을 개발하기 전까지 사용했던 무기는 RIM-7 시스페로우와 RIM-116 램이었습니다. 그러나 RIM-116 램은 상대적으로 짧은 사거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하기엔 시간적인 제한이 많았습니다. 또한 단일 탐지 방식의 한계상 다양한 표적에 대응하거나 전략적 유연성을 기대하기엔 어려운 요소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기존 유도 무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공 미사일이 개발된 것인데요. 특히 해공 미사일은 대한민국 대공방어 체계 중 중단거리 및 저고도 요격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무기들과 비교해서 저고도 요격의 정확도를 비약적으로 상승시켰다는 점이 특기할 만한 장점입니다. 보통 미사일은 해수면에 가까이 붙어 날아가는 시스키밍 상황에서는 해수면에 난반사된 노이즈로 인해 표적이 2개 이상으로 식별되거나 적 미사일을 놓쳐버리는 문제가 식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해공은 레이더 시커와 적외선 시커를 모두 채택한 듀얼 시커 시스템을 활용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명중률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듀얼 시커 시스템은 적외선 시커가 추가되어 있어 적의 초음속 미사일이 고속 비행 시 나타나는 열 신호를 추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민과 같은 전자전 방해에도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적의 레이더 교란 체계도 대비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해공의 성능 덕분에 대한민국 함정과 함대 전체의 방어력을 크게 향상될 수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해공 미사일의 개발은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고속 고위험 표적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요격 능력을 토대로 적성국의 첨단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해상 방어 체계를 견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공 미사일은 현재 말레이시아에 수출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자신들의 연안 초계함에 장착할 함대공 미사일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국내외 언론 매체들은 현재 한국의 해공 수출을 유력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말레이시아에서 해공을 도입한다면 이는 해공의 첫 수출 사례가 되는데요. 해당 업체는 해공의 수출뿐만 아니라 다양한 함정에서 운용이 가능하도록 성능 개량을 진행하고 있어 함대공 미사일에서 해공의 역할이 두드러진다면 대한미사일 분야에서는 해성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미 콜롬비아와 필리핀 등의 국가에서 해성을 도입하여 국제적으로 그 성능을 인정받는 해성은 적성국의 함정을 확실하게 격침할 대함 전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해성 미사일은 발사 후 자체적으로 목표를 탐지하고 추적하는 능동 레이더, 탐색기를 통해 고정밀 타격을 수행합니다. 특히 시스키밍 기술을 통해 적 레이더 탐지를 회피할 수 있으며 표적에 근접하면 급상승 후 하강하는 팝업 공격으로 적 함정에 대한 파괴력을 극대화합니다. 해성 미사일은 사거리 약 150km로 적의 해상 목표물보다 먼 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습니다. 150km의 사거리는 적의 해상 전력과의 안정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안정적인 타격이 가능하며 또한 해군의 작전 범위를 증대시켜 넓은 해역에서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심지어 150km의 사거리를 200km로 증가시키는 등의 성능 개량 작업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맞서기 위해 북한은 러시아제 대한미사일을 역설계한 바다수리 6형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바다수리 6형도 200km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설계가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지만 사거리 연장 기술의 한계를 메우기 위해 억지로 탄두 중량을 해성보다 감소시킨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성능이 그리 대단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한국은 함정에 해성을 탑재하여 바다를 이동하며 적의 함대를 타격할 수 있지만 북한의 바다수리 6형은 지대함 미사일로 한국의 함정을 타격하고 싶어도 한국이 사거리 밖의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하면 타격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이 해성을 탑재한 한국 함정에 대항하고 싶어도 지대함 미사일인 바다수리 6형만으로는 그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모로 단점이 돋보이는 북한의 대한미사일에 비하면 해성미사일은 국제훈련에서 그 성능을 입증하여 전 세계의 극찬을 끌어낸 바 있습니다. 바로 필리핀이 호세 리잘급 호위함에서 해성미사일을 발사해 중국에서 건조한 4,700톤급 칼리라야함을 일격에 격침했던 사건인데요. 수많은 나라의 관계자들이 참관한 상황에서 중국 선박을 단숨에 격침했던 해성의 모습은 우리 국민에게 통쾌함을 안겨주었으며 중국의 무력 도발에 대한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 해군의 미사일 전력에 활용점정을 찍는 것은 해룡 미사일입니다. 해룡은 함대지 미사일로서 주로 적의 해안방어시설, 지휘소, 레이더기지 미사일기지 등 고정되어 있는 적 지상 목표물을 공격하는 데 특화된 무기입니다. 해룡의 가장 큰 장점은 최대 사거리가 200km에서 250km로 원해 상에서도 적 지상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이 탄두 중량을 억지로 감량해서 간신히 200km의 사거리를 확보하려 발버둥 치는 점을 감안할 때 250km에 육박하는 해룡의 사거리는 아군의 함대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마음껏 적의 지상시설을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상륙작전을 수행하는 아군의 해병대 전력에도 큰 전략적 이점을 안길 수 있는데요. 해군 함정들이 해룡을 통해 적의 해안기지를 타격해준다면 해병대의 해안 상륙도 한층 더 수월해지는 전략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룡은 확산 탄두를 장착해 넓은 범위의 지상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데 탁월한 성능을 자랑하며 축구장 2개의 면적을 손쉽게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도의 유도 기술을 적용하여 적의 전자전 교란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를 피해 정밀한 공격이 가능하다는 전략적 장점까지 지니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해룡에 적용된 기술을 이용하여 해성의 사거리도 200km 이상으로 증대시킬 계획을 추진 중인 만큼 한국 해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막중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이러한 미사일을 기반으로
중국, 러시아조차 함부로 덤비지 못할 새로운 미사일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최근 국제 정세는 바다에서의 패권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각종 수상함과 잠수함을 세계 각지에 파견하면서 자신들의 해군 전력이 여전히 대양에서 군사작전을 펼치는데 이상이 없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으며, 중국은 해양 굴기를 외치며 전 세계의 바다를 전쟁터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해양 패권 경쟁을 가속화하면서 세계 각국은 다양한 함정과 무장 체계를 갖추기 위해 해군 군비를 증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서 한국은 해룡, 해성, 해공 미사일을 통해 적성국의 지상, 해상, 공중 표적을 모두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구축했습니다. 자국 기술로 전투용 함정과 탑재용 무장을 모두 장착한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로 극히 소수에 불과한데요. 우리 대한민국 역시 세계 5위의 해군 강국으로서 함정과 무장 체계를 모두 자국 기술력으로 운용함으로써 압도적인 해군 전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입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함정 미사일들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